리서치에서 인간관계 인식조사를 했는데요. 2023년 한 해 나의 인간관계는 어떠했는가를 우리 국민 1000명에게 조사한 겁니다. 사적으로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도 청할 수 있는 친밀한 지인. 과연 사람들은 몇 명씩이나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친밀한 지인의 수가 평균 6.3명이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가족과 친척은 제외한 숫자예요. 생각보다 많지 않죠? 친밀한 지인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답변도 7%나 되었습니다. 54%의 사람들이 올해 인간관계를 정리한 사람이 있다고 했고 58%의 사람들이 올해 인간관계로 인한 피로감을 느꼈다고도 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얻고 행복감을 얻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꼭 여러 사람과 다 잘 지낼 필요는 없고 서로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몇 사람이라도 내 마음과 같은 거죠. 19세기 미국 작가 엘버트 허버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설명하지 마라. 친구라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적이라면 어차피 믿으려 하지 않을 테니까. 결국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공감의 양보다 질 아닐까요? 경제 위기, 외교 위기 속 대통령이 속 시원한 해법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30%의 국민들은 늘 철통 같은 긍정평가를 해주시죠. 왜 혹독한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 사실 답답할 때도 있는데요.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도 날씨도 더 춥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뉴스 보며 화내지 마시고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지인에게 연말이 가기 전에 전화 한 통 해보시면 어떨까요? 2023년 12월 19일 정치본색 화요일 생방송 시작합니다.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정치본색 화요일, 금요일 진행을 맡은 조수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조기 등판이냐 아니면 잠재적 대선 주자 보수의 카드로 비대위원장보다는 선대위원장을 맡아야 하느냐. 이목이 집중됐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결론을 내지 못했죠. 하지만 국민의힘 윤재욱 대표 권한대행이요.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에 판단하겠다면서 당 지도체제 정비를 오래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시간을 많이 끌지는 않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빠르면 오늘 내일 그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놓고 친명계 원외 모임과 현역 의원 117명이 규탄 성명과 반대 서명을 하는 등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 경론으로 시끌시끌합니다. 과연 그 논쟁이 발전적인 것인지 또 민심을 담은 것인지 오늘도 정치본색 심층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권 막전 막후 양문석 언론학 박사,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준혁 한신대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뵈서 반갑습니다. 네네. 예. 하이롱 이런 거. 오늘 날씨 굉장히 춥고 스튜디오도 좀 많이 추운데요. 여야 또 양당에 대한 민심도 날씨만큼 추운 것 같아요. 그야말로 여야 다 쇄신하고 있는데요. 우선 어제 밤에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이 얘기 안 해보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송영길 전 대표 영장 발부를 좀 예상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송영길 대표가 영장 발부를 예상을 못했던 것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법조인이잖아요. 본인이 법조인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은 애초에 시작은 이정근 씨의 뇌물수수 혐의에서 시작됩니다. 맞아요. 그게 또 별건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로 갑니다. 돈봉투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면은 송영길 대표의 개인 연구소로 갑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냐면 그 연구소에 돈 낸 사람들의 문제로까지 갑니다. 별건에. 이게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는 게 한명숙 총리 때도 그렇고 조국 장관 때도 그렇고 천형적인 검사에 나올 때까지 턴다라는 그렇죠. 그런 수사 기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 돈봉투라든가 그다음에 뇌물수수 의혹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구술 외에는 증거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송 대표가 봤을 때는 과거에 이제 정치권에 이런 일들이 관행처럼 좀 있었던 측면이 있다. 물론 구습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칼을 댄 적이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까지 지낸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할 수 있는가? 뭐 당연히 뭐 도주 우려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구속이 안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좀 뜻밖이라서 놀랐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여러 변호사분들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무슨 구속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윤관석 의원 뭐 진술 이외에 구체적인 증거는 뭐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구속될 사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뭐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그 제 판단 혹은 상상 이런 것을 봤을 때 구속될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재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글쎄 이것은 뭐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닌데 유창훈 판사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그런 그 가결을 기각하고 난 이후에 엄청난 고통을 아마 당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번에 송영길 대표 구속에 대해서 가결한 것들, 뭐 이것 인정한 것, 이것으로 연결되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치적 재판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이분이 죄가 있다 없다의 내용이 아니라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유창훈 판사가 굉장히 고도의 그 판결문을 내린 것 같아요. 정확히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뭐 죄가 인정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어떤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속한다. 사실 지금까지 근 7, 8개월 동안 검찰이 조사를 했고 또 불러다가 또 다시 뭐 조사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증거인멸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은 저는 정치적 판결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충분히 구속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탁 속보가 나오길래 아이고 내 판단이 맞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실제로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이후에 상당한 정도의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많은 그런 비판이나 굉장히 위협을 받아서 특이하게 법원에서 좀 자제해 달라라고 입장 발표할 정도였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영장 발부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서 사실 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정도의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사실 이게 그 정당대회 건이라는 게 일단 구속해놓고 시작할 건은 아닌 게 관련자가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속할 정도로 유죄에 대한 심증이 굳었는가라는 점도 좀 의문이 있고 그래서 판사가 아무래도 좀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은 것도 영향이 있지 않겠나. 사실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하고 저하고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송영길 대표님하고 우리가 같이 만났었습니다. 뭐 그 얘기까지 굳이 할 건 아닌데 그날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같이 만나서 담소도 나누고 했는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뭐 살짝 있었죠. 본인도 역시 구속영장이 인정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않았고요. 이것은 뭐 본인은 명백하게 죄가 없는데 여기에 더해서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이 이런 일들은 뭐 늘 한국 정치사에 있어 왔던 일들이고 지금까지 검찰이 정당 내부에 당대표 선거를 갖다가 이렇게 건드린 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건 국민의힘도 역시 더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만들고 저는 검찰이 다음 총선을 깊이 개입했다. 관련된 민주당 의원이 검찰 이야기대로면 15명에서 17명인데 이 사람들을 갖다 이제 이 명분으로 다 계속 검찰로 불러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조중동을 비롯했던 언론들이 계속해서 그래서 하루 종일 내보내고 민주당을 부도덕한 정당으로 만드는 일들 이것이 바로 내년 설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4월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주혁 교수님께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는 총선을 겨냥한 수사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아유, 너무 당연하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기소되기 전까지 재판 넘어가기 전까지 구속됐기 때문에 20일 있습니다. 20일 동안 수사를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마무리한다라고 이제 방향이 나왔고 그 뒤에는 재판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정당대회에서 돈 받았다라고 지금 이미 실명 거론됐거나 거론되고 있는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그러면 시간 완급 조절하면서 계속해서 한 명 부르면서 언론에 도배를 만든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 검찰 독재라는 게요. 법원에 손바닥이 마주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법원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이 검찰 정권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숨어있던 구조적 거악이라는 검찰, 이제 특수부 중심의 네. 그런 이 사회적 거악이 드러났습니다만은 법원도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이 단원제 국가입니다. 의회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법원이 우리 정치 철학적 측면에서 공화주의적인 하나의 해석을 하는 그런 집단으로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과연 개인의 양심과 특성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되는 법원이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발전하고 문명화된 사회에 정당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저는 한번 던지고 싶고요. 만약에 개헌이 이루어진다면은 국민들의 참여에 의한 전면적인 배심원제 도입이라든가 또는 좀 더 나아가서 AI 같은 정말 기계적 중립성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저는 뭐 검토해야 될 만큼 법원이 지금 이 상식의 위기, 그다음에 공정의 위기, 보편성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양문석 박사님, 송영길 전 대표 이제 구속영장 어제 발부됐지 않습니까? 네. 뭐 좀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예상했습니다. 저는 그 송영길 대표 한 2주 전에 만나서 내가 보기에는 무조건 구속시킨다. 각오하시고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게 윤석열의 검사 독재 정권이에요. 네. 독재 정권은 모든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유창훈 판사에 대한 평가가 여러 질이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판결도 여러 차례 내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이 송영길이 독재 정권의 영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봤던 것이었고요. 뭐 이런저런 구체적인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여기서 평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명확한 부분은 검사 독재 정권 치하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야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탄핵과 타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에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명확한 그 방향은 구속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이 주제 마무리하면서 저는 사실은 검찰이 이번 정부 들어서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럴수록 검찰 개혁이 앞당겨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좀 더 검찰 조직을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시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건으로 가볼게요. 여당에서 어제 그 비대위원장 추대되는 것인가 한겨레에서 일면에 계속 밀고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일단 미뤘습니다. 그렇지만 뭐 의원총회, 뭐 원외위원장 연석회의 그리고 오늘 원로회의 통과하면은 절차상 조건은 충족한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한동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국민의힘 당대표가 비대위까지 합하면 6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의원들이 그냥 본판이 왔으면 좋겠다. 한동훈이다. 이렇게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된다고 가정했을 때 앞에 놓인 과제들을 좀 보면요. 일단 김건희 특검 있죠. 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 처리해야죠.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항소심 결과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갑자기 국회에 와서 이 여당의 수장이 돼서 뭔가 견제하고 감시하시기에는 그동안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부자로서 관여하셨던 일이거든요. 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앞에 놓인 과제들 어떻게 될까요? 뭐 일단 그 어떤 자리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갖다 놓으면 감당은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인데 국힘당 비대위는 공천권을 집니다. 그리고 선거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민주당이 환영하고 땡큐라는 표현을 쓸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구분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윤석열의 아바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아픈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방금도 제가 앞서 방송에서 저쪽 최고위원하고 그다음에 직전에 대통령실 수석하고 토론을 했는데 그분들이 윤석열과 한동훈은 다르다. 그리고 한동훈이 독립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넘어서려고 하고 윤석열과 한동훈은 다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이제 그런데 의총에서 했던 이야기는 세 사람이 했던 기본적인 근거는 뭐냐면 윤석열과 한동훈은 말이 통한다. 그렇게 말이 통하기 때문에 한동훈이어야 된다. 이 이야기였거든요. 말이 통한다라는 것은 정말 두 사람이 신형제처럼 윤석열의 아바타처럼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게 용산의 요구이고 그리고 국힘당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곧 공천권을 질 사실상의 유일무이한 대안으로서 한동훈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놓고 치받지 못하고 이러면서 그냥 다르다 이제는 한동훈이 아니다가 아니고 윤석열과 한동훈은 다르다 이렇게 하는 궁색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양 박사님 그분들이 얘기하는 다르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뭐예요? 이제 다르다는 구체적인 얼굴이 다르다는 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윤석열이 엄청나게 술을 좋아하는데 한동훈은 가서 술을 안 마신다. 그리고 윤석열이 전화해서 술 마시자 했는데 한동훈은 집으로 간다. 이런 게 이제 다르다라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드는데 기가 차죠. 기가 찬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들 스스로 정말 궁색하다. 윤석열의 아바타는 한동훈이고 한동훈으로서의 낼 수 있는 결과는 강서구청장 선거의 결과일 뿐이다. 외려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는 35% 정도를 국정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면 오히려 한동훈의 인성과 품격에 대한 문제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 즉 깐족거리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모습들에 실망한 사람들은 오히려 윤석열보다 더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한 30%의 자족적 선거들을 펼치려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아무도 한동훈으로 내정됐다는 설이 돌면서 한동훈에 대한 비토를 하지 못하는 공천 직전까지는 하지 못하는 국힘당의 폭력적인 그림들이 돌출되고 있고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그러면 한동훈 장관 아까 과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짱특검에 대해서도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당장 해수부 장관 후보자 강도영 후보자의 경우는 지금 과거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폭력 전과가 있고 또 지난해에 아내가 위장 전입했다라고 해서 자진 사퇴 요구되고 있는데 자신이 사실 법무부 장관 때 고위 공직자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상황이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어제 답변 않겠다라고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당 비대위원장 대표로 오면 당장 이제 한동훈 장관 해결해야 될 과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 이야기를 놓치고 있어요. 저는 야당과 싸구려 언론들이 놓치고 있는 원칙적인 부분들을 지금 짚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사정기관의 장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 지금 정당의 대표로 온다? 그러면 그 전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활동할 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디올백 문제라든가 인사검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편향되게 한 것, 그것이 정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요.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로 직행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했던 부분들과 연결이 됩니다. 사실은 공직 특히 이제 사정기관 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정치권으로 오면 안 된다라는 하나의 불문율이라든가 정치적 관행을 어기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정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왜 갑자기 대통령과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낙점 찍혀서 오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원이 뽑은 대표지 않습니까? 그 당원이 뽑은 대표가 사퇴하게 되면은 그 다음 순서 또는 그 다음 어떤 정당성이 있는 대의민주주의 절차를 갖춘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이 위기다라고 하면은 정당성이 부족한 대의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 마구마구 집어넣는 이 하나의 관행들, 이것들의 반복, 이게 정당 민주주의를 내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결국은 권력자에게 종속되는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저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근데 해주셨네요. 이제 조변 네. 그 사회 보시고 나서 네. 이 친구들 왜 이렇게 진지하지? 아, 좀, 너무 좀 진지하게 늦게 오신 분은 좀 잠깐 좀 계시고요. 제가 지금 뭐 우리 셋이 원체 친한 사이여서. 예. 저도 좀 끼워주십시오. 예. 이제 넷이 친한 걸. 아니 이렇게 진지한 친구들한테 오늘 이렇게 진지했어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전공이 이제 역사학이다 보니까 또 역사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특히나 제가 이제 정조 다산 정약용 선생 전공자니까 네. 정약용 선생 이야기도 좀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은 목민심서 서문을 좀 한동훈 장관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목민심서 서문. 예, 목민심서 서문. 목민심서라는 게 단순하게 지방 행정을 위한 교과서가 아니고 국가 전체를 갖다 운영하는 교과서일 수 있습니다. 경세협약은 조금 좀 다른데 목민심서 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령이 되려고 하는 자, 즉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자죠. 본인이 되고 싶어서 돼서는 안 된다. 백성들이 당신이 수령이 되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추대를 할 때 그때 되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 여러 가지로 정리되어 있고 또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그간의 행적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이 과연 어떤 행적을 했을까? 사람 잡아넣었던 특수부 검사의 이야기, 많은 일들에 대해서 조작하고 강압적이었던 모습들. 거기에 아까 더해서 우리 조수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장관 후보자들의 검증과 관련된 여러 불합리한 내용들 제가 지금 굉장히 점잖게 우리 양문석 박사님 표현대로 굉장히 점잖게 이야기해서 좀 문제인데 지금 양 박사님 옆에서 뭐가 제가 뵙고 있는데 부릉부릉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런데 이 점잖게 해서 불합리하지 보십시오. 기존에 청와대가 갖고 있던 검증 시스템을 법무부로 뺏어갔잖아요. 맞아요. 그럼 검증을 잘 했어야죠. 그렇죠. 지금 몇 그런데 명째입니까? 그런 지금? 검증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사적 공천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중지사 사중지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공적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탐해서 안 되고 비록 사적으로 출발하나 모든 것을 공적으로 연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수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용인해주고 그리고 자기하고 가깝지 않고 자기가 제거해야 될 대상이면 그 사람이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올바르고 정의롭게 행동했다 하더라도 범죄자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판에 한 정당에 바로 정부 여당의 수장이 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국민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하게 냅두세요. 왜 그런 비판을 했어? 땡큐인데. 자, 잘못된 그 지도자 목민심서 정약용 선생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자, 그들의 그 최후는 우리가 다 안 봐도 비디오고, 그죠? 안 들어도 오디오라고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발악이구나라는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단어를 요즘 안정적 방송을 하기 위해서 단어를 되게 많이 고르거든요, 머릿속에. 예. 그런데 이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을 할 때 가장 키워드가 뭘까? 발악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자기들 패거리들이 최소한의 정당을 유지하고 퇴임 이후를 그 보장받기 위한 그 발악.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놈들은 나랑 같이 일하던 놈들밖에 없어. 그러면 그 놈들을 통해서 내가 보호받아야지 하는 발악. 이렇게 지연제에 대한 자기 성찰이 분명하게 있고 그러면 그 지연제에 대해서 반성을 하느냐 안 그러면 그 지연제를 철저하게 덮고 수비를 하고 옹호를 하고 방어를 하느냐 이 두 측면이 있는데 반성보다는 수비하고 방어하고 옹호하기 위한 자신의 새끼들을 계속해서 주요 보직에 넣고 그 보직을 통해서 또 자신의 새끼들을 출마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원내 그 교섭단체를 만들고 자기들 보호하는 이러한 흐름이
아, 정치적 발악을 저렇게 하는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 치질 일이에요. 그냥 내두세요. 왜 비판을 해? 잘하고 이제 있는데. 최근에 네. 윤석열 대통령 그 그룹들을 히틀러, 그다음에 괴벨스, 에바 브라운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요. 에바 브라운은 누구예요? 히틀러 애인 아, 비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고급지향적이다. 네. 그래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괴벨스처럼 말을 잘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기 히틀러처럼 뭐 신념이 투철하지도 않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에바스하고 저 공통점은 뭔가요? 저번에는 전혀 에바스 아는 없어요. 체 예.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조금 새로운 예. 갈릴레오 북스 새로운 아, 인물을 예. 찾아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 연상군, 예. 임사홍, 예. 장녹수 어. 요 세 분들이 만들어냈던 예. 흥청망청 조선, 흥청망청 대한민국하고 제가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 교수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매년 뽑으시잖아요. 예, 예. 이번에 뭐 그 이익을 보고 의를 잇는다라는 그렇죠, 네. 사자성어 했는데 다른 분들은 올해의 사자성어 압수수색이다. 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제 내 밥그릇까지 또 뺏어가네 보니까. 아니, 이게 왜 연상군, 그러냐면- 임사홍, 장녹수는 내 전공인데. 근데 이제 정도 설명해서 보시면은 당신은 무조건 나오면 이게 정도 근데 되는 서양 거잖아. 쪽으로 가시고 김필혁 교수님은 동양사로 가시면 되겠네요. 임사홍이 조선 그 최고의 간신이지 않습니까? 네. 채공사 역할을 합니다. 연상군한테 채용사. 연상군한 박정희 시대에 있던 그렇죠. 그 연상군한테 그 저기 미인을 바치기 위한 채공사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나중에 충성할 사람들을 채용하는 그런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미 인사검증단이라는 게 채용의 역할입니다. 그때 엉터리 채용을 했단 말이에요. 나라를 망칠 미인들만 뽑을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짓을 국민의힘에 오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실은 용산이 문제다. 아까 제가 당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하면은 국민의힘 벌써 6번째 바뀌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김기현 대표 앉힐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막 개입해가지고 막 누르고 그때 나경원 의원 당하는 거 보고 예. 다들 실시간으로 너무 놀랐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 과거 멘토, 지금 아니랍니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마저도 페이스북에 본인이 글을 올렸어요.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임금님 놀이가 국정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 앞에 좀 좋은 말 쓰긴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간적으로 훌륭한 소양의 희생과 헌신과 요건 그냥 하는 말이고요. 지금 임금님 놀이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고 이것은 그의 재임 기간에 어둡게 들이운 인사 정책의 실패와 직결되는 것으로 본다.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풍문으로 보면은 1시간 만나면 59분 동안 혼자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심평 변호사가 썼습니다. 이른바 59분 대통령으로 혼자서 말을 한다는 게 일부 국민의 의식에 잡힌 모습이다. 자신에게 옳은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돌아보라라고 했어요. 심평 변호사도 연상군 놀이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심평 변호사가 왜 멘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좋아하시니까 술을 많이 잘 사줬는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심평 변호사도 딱히 제가 멘토를 할 만큼 철학적이라든가 어떤 인문사회학적 교양을 깊이가 있다라고 저는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메시지. 근데 김준혁 교수 있는데 자꾸 연상군, 임사홍 아니. 밀지 제가 지금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제가 삼국지 얘기 하나 좀 할게요. 삼국지도 전공이에요? 아, 삼국지 전공 이제 아니고 중국으로 가는 삼국지가 건가요? 예. 수입이 예. 정조 때 들어왔습니다. 삼국지 수호지가. 그렇습니까? 예,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심평 변호사의 이런 충언이라면 충언인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삼국지에 보면 굉장히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그 손권이 이제 유비를 갖다 꼬드기기 위해서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나라로 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유비가 갔다가 20살도 더 어린 젊은 여인과 결혼 생활을 하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몇 달 동안 자기 나라로 가지 않고 거기서 매일같이 이 여인과 이제 잠자리하고 그냥 신혼생활에 푹 빠져 있는 거죠. 그때 조자룡이 한마디 합니다. 말 한번 타자고. 그랬는데 말을 딱 탔는데 허벅지 살이 되게 부드러워져가지고 말을 타니까 아픈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전장의 장수는 매일같이 말을 타야 되니까 허벅지가 굳지 않습니까? 몇 달 동안 말을 안 타다 보니까 허벅지 살이 부드러워져 버린 거죠. 그때 유비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그 사이에 계속 놀았구나. 결국 국가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딱 결단을 내리고 다시 이제 촉으로 돌아가게 됐거든요. 이건 유비가
그나마 삼국을 통일하지 못한 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자신의 입장과 위치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대통령 놀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술 마시고 떠들고 야, 나 따라와 막 이런 거 하는 건데 이 사람이 과연 깨달을 수 있느냐? 못 깨달을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비극이고 한국 정치의 비극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며칠 안 남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총선 결과까지 갈 필요가 없이 공천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국힘당의 집중적인 비판이 쏟아질 거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동훈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이야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네. 대놓고 비판하던 목소리들이 싹 다 들어갔어요. 왜? 한동훈으로 굳어져 가니까. 자신의 공천이 직결되어 있으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 이유 하나로 한동훈과 윤석열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과 윤석열의 권력에 대해서 몸을 숨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신과 이해가 충돌하고 그리고 자신이 공천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이 순간에는 정치적 발언을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죽으나 사나 여기서 싸우지 않으면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이 2월과 3월 초에 집중적으로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사실상 정권이 밑둥부터 그 뿌리째 흔들릴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취재를 좀 해봤어요. 취재를 해보니까 초선들, 초선들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초선들, 그다음에 원외 친윤들, 뭐 현재 이제 최고위원회에 있는 원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하고요. 실제로 윤석열이 아직은 한동훈을 결정하지 않았다. 다양한 카드를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중진들을 쳐내고 싶은 사람들이 한동훈을 그 칼로서 쓰고 싶어 한다. 그런 거고요. 또 이제 그 양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게 뭐 혁신이든 윤석열의 당 장악이든 기득권에 의한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갈등이 정당하지 않은 장악이라고 인식이 된다면 저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의 중요한 기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싶습니다. 이 국민의힘 측에서도 지금 한동훈 이제 불가론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심평 변호사가 또 정리해서 올린 것도 있는데 그게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다라는 비판도 있고 총선을 이끌 힘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가장 큰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윤석열 아바타라고 불리고 이제 윤심을 아는 사람 본진이 온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총선에서 패한다 그러면 굉장히 소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기 소진하면 안 된다.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조기 소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측도 있다고 해요. 조선일보 사설이었죠. 그래서 그 유망한 정치인을 이렇게 소비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는요. 유망한 정치인과 소비의 문제가 아니고요. 얘 안 돼. 검찰공화국도 할래? 지금 이렇게 이 직선동 언론의 대표 주자들이 지금 그 비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모라는 이야기는 그냥 아주 좋게 제가 무슨 정치, 제가 무슨 비대위원장 이렇게 지금 이 직선동 언론들의 이 논설위원들이나 사측은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둘러서 쳤다. 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쟤는 안 돼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바로 때리기는 상당히 지금 정세 속에서 민망하니 유망한 정치인을 저렇게 소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로. 그럼 검찰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던가. 검찰공화국이라는 단어와 같은 문장 안에 같은 문장 안에 검찰공화국이 있고 그다음에 유망한 정치인을 저렇게 소모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가 지금 동시에 파고들잖아요. 그리고 심평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양대가리 걸고 개고기 장사했던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도. 이준석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양두구유. 예. 저 사람이 지금 자꾸 나와가지고 자기가 상당히 소신 있는 발언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권 내 야권인 양 하면서 글을 쓰는 저 행태도 가정스럽죠. 저는, 이준석이 양대가리 걸고 개고기 장사한 거나, 심평이 양대가리 걸고 개고기 장사한 거나 다를 바 없다. 저들이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가정스럽다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타격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본진 타격이 어려워진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이야기했네, 조중동이 저렇게 이야기했네. 말 그대로 저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희석시키려고 하고 안에 내부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다라는 걸 다 과시하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고기 장수들은 좀 조용히 해라, 입 다물어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를 두고요. 이 민주당 반응을 살펴볼게요.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관역이 분명해지니까 더 좋다. 그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오히려 환영한다라고 말을 했던데요. 그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러 김건희 여사 배기 싫어서 한동훈 얄미워서 이것이 정권 심판 3대 표심 표적일 텐데 윤석열 아바타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할지 설왕설래합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관역이 많아지면 나쁠 것이 없으니 굳이 한동훈 비대위를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웃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 멋지게 한판 붙어봅시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근데 지금 이 발언 자체가 어떤 뜻입니까, 박진영 부원장님? 전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적절하지 오히려? 않다고 예. 봐요. 아바타면은 아바타가 아닌 본질만 겨냥해야죠. 그렇고요. 실제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이 전략적으로 쉽다라는 이야기하기 전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깔아야 됩니다. 그런 좀 본질적인 문제를 짚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은 결국은 윤석열의 그늘 안에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의 지지율이 20, 30대에서 특별히 높게 나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영남에서만 높게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뛰어봐야 윤석열의 그늘 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자 민주당의 입장에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 명을 타겟으로 잡느냐?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그냥 윤석열, 김건희 둘이면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 아침 윤석열 굿모닝, 김건희 굿모닝 뉴스를 쏟아내는 것이 최고이고요. 곁다리의 다양한 이슈들로 번지지 않게 하는 것이 윤석열 심판론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이 안 받아주는데 어떻게 해요? 언론이 받아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언론이 받아주는 거는 이원욱, 유영찬, 김종민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언론이 계속 그거야 맞죠. 받아주고 그 사람들은 이제 비주류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 대표와 지도부가 다른 메시지 안 내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당 대표 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메시지 매일 똑같은 거 내세요. 그 말씀 드리니까 기자들은 다른 걸 원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당 대표나 야당 지도부의 메시지를 기자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평생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병영 발전, 그다음에 남북 평화 협력 체계. 지도자는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도자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기자들의 수요에 따라서 따라다니는 것이 지도자가 아니다라는 제가 말씀을 조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 부원장님께서 전략적인 말씀 역시 민주연구원 부원장님답게 말씀해 주셨고요. 김준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너무 좀 안일하게 보시는 건가라는 우려도 조금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히 보신 거죠. 예, 민주당이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 비대위원장이 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동훈 장관이 그 연예인병에 좀 걸려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 매번 그 목도리 하고 나오시는데 배용준 씨랑 조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구에 건가 업무 보러 갔다가 사람들이 사진 찍는다고 3시간 동안 일을 안 하고 사진 찍어줬다는 거는 그 연예인들이나 하는 일들이지 일개 대한민국의 장관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장관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공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동훈 장관이 장관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무적 감각을 얻었다 하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버라이어티한 거거든요. 어떤 일이 어떻게 갑자기 생길지 모르는 게 또 정치이기도 하고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명분을 갖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자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정은 정의하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다. 그리고 정은 명분이 있어야 된다. 정명야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한동훈 장관은 올바르지도 명분도 올바르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지금까지 검사라고 하는 이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능할 것이냐. 이 정치인들이 수많은 군사 독재에서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내왔던 사람들인데, 물론 국힘 사람들은 아닌 가능성이 너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한테 처음에는 약간 눌러앉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목소리 높이면서 거꾸로 비대위원장을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한동훈 이 사람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맞이하게 됐을 때 그때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까지 예상해서 충분히 좋다, 오히려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를 더 단독거리는 게 더 중요하다. 특히나 지금 송영길 대표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검찰의 또 엄청난 공격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어하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민생을 회복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명이서 토론을 하는데 방법론에서 우리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안일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비아냥거려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정치 언어들이 어떤 때는 진중하게, 어떤 때는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비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비판하기도 하는 다양한 이 스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한동훈 이야기에 정청래 최고가 했던 부분들은 그냥 기가 차고 우습다라고 하면서 이 비아냥 자체가 윤석열의 아바타 한동훈을 띄우고 있는 국힘당이 얼마나 오판하고 있는지를 지적하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안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그 김준혁 교수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하고는 그 부분대로 그리고 정청래 최고가 했던 이 부분은 또 이 부분대로 그들이 다양하게 이 스스로 역할 분담하고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박진영 교수도 이야기하는 그러한 계속해서의 그 거대 담론과 그다음에 한 번씩 툭툭 치는 예리한 것들, 이러한 것들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청래 최고의 발언을 놓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청래 최고가 밤에 이제 저랑 방송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영한다. 그리고 마포로 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들을 쭉 이제 풀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딱 잘라서 그 문장만 갖고 평가하기에는 윤석열 정권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너무 크다. 그리고 그 덩어리에 그 뾰족하게 튀어나온 한동훈을 향해서 우리는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뾰족하게 튀어나온 거기다가 망치질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망치질을 하고 있는 그 영역과 그다음에 거대한 해머로 그 엄청난 이 빙산의 본체를 때리는 것과는 일맥상통한데, 뾰족 튀어나왔을 때는 좀 뾰족하게 때리기도 하고 쳐내기도 하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우리하게 그 해머로 빙산의 본체를 때리는 건 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그 관전 포인트와 강조점들이 다르구나. 아니 충분히 인정하고요. 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고. 네. 네. 정청래 최고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그분의 특유의 화법 있고 뭐 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좀 더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그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되기를 속으로 바라고 있고, 예, 정말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특검과 관련돼서 거부권 행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죠. 왜 그러느냐? 그렇게 됐을 때 국민들의 반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과 별도로 민주당 당 내부가 더 다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이건 이거대로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혹시라도 너무 좀 안일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져야 된다. 뭐 이 말씀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듣보잡들이 설친다고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난 이게 진짜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들이 듣보잡들이 너무 설친다. 이 듣보잡이란 말 자체가 방송 언어로 적절한 건 아니지만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페이스북에 썼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치 그렇게 정말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총등 벌거숭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날뛰면은 결코 좋을 일이 없다. 예. 지난 대선 때 윤나땡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윤석열이 나오면 땡큐다. 민주당 쪽에서. 네, 근데 네, 졌어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뭔가 하면은
민주당 내에 팽배해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상대는 가장 잘못할 것이다. 네. 상대는 최악이다라는 가정하에서 늘 우리의 희망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있더라고요. 네, 비판하는 게 이제 감나무 전략을 펴려고 한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입 벌리고 입 벌리고 이제 감떨어지기만 감나무 밑에 있는 상대방의 거예요. 실수만을 기다린다라고. 그래서 이제 지난 뭐 대선에 하죠. 진 거고, 저는 뭐 제가 전략이라든 이런 부분을 좀 공부해본 입장에서 전략이라는 것은 상대가 가장 잘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보수적 관점에서 내가 지지 않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 경우의 수에 대해서 늘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에 약한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자면은 국민의힘이 혁신한다고 하면은 이게 한편으로는 당 장악입니다. 사실은 당 장악인데 그러면 이건 혁신이 아니라 당 장악이라고 비판을 해야 돼요. 비판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러면서 역으로 우리는 또 제대로 혁신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혁신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요. 민주당이 수비 위주의 축구를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혁신할 가능성이 낮단 말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창끝을 예리하게 해가지고 반윤석열 투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모든 메시지를 하루에 한 사씩 최고위원회 돌아가면서 윤석열 공격할 거리가 뭔지, 뭐 예를 들자면 경제도 윤석열, 문화도 윤석열, 외교도 윤석열, 뭐도 윤석열, 그 다음에 김건희 씨의 어떤 하나의 약점 하나를 나눠가지고 매일매일 터뜨리면서 언론에 도배를 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언론이 선택적으로 민주당의 비주류들의 헐뜯는 이야기를 많이 씹는다고 하지만은 지도부에서 그걸 도배를 해버리면요, 다른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민주당 기사 3분의 1은 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현재 최고위원회 운영되는 게 어떤지 알기 때문에 이런 조언 드리는 거예요. 네.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에서 쇄신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뭐 이제 초선들이나 윤핵관들 뭐 바꿔보자 이런 구도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뭐 구태 인적 쇄신, 뭐 대거 물갈이를, 그러니까 의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 총선에서의 지역구나 이런 공천을 통해서 대거 물갈이를 해낸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이 쇄신 요구, 특히 비주류의 쇄신 요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답을 해야 될 거다라고들 말을 하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하고 김부겸 전 총리가 다큐멘터리 영화 길 위의 김대중 시사회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김부겸 전 총리가 큰 폭 행보를 해달라라고 말했다고 하고, 이 대표가 백지장도 맞들어야 한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자가 김부겸 전 총리한테 큰 폭 행보라는 게 이낙연 전 대표 포용을 의미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게 다 포함되죠? 라고 김부겸 전 총리가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비주류의 쇄신 요구, 큰 폭 행보, 통합 요구 이런 거에 대해서 왜 나만 쇄신을 하느냐, 백지장도 맞들자 이렇게 답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 사회자님 말씀이 하나는 제가 좀 교정을 하고 싶은 게, 예. 그분들은 이제 쇄신파가 아니고 쇄신 대상파들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싶고요. 예. 정치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이제 방법론이 투쟁과 통합이에요. 투쟁과 통합인데 늘 투쟁이 먼저 와야 됩니다. 투쟁을 해야지만이 상대방과 나가 무엇이 다른지 알 수가 있어요. 둘이 논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다른 걸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다른 걸 알면은 거기에서 합칠 수 있는 부분, 그다음 합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가서 이제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민주당의 갈등 상황, 한편으로는 투쟁의 상황인데, 지금 비주류라든가 이낙연 대표가 내세우는 것은 투쟁이 아니라 이거는 죽자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 보고 사퇴하라 이야기를 하잖아. 이거는 통합으로 가기 위한 투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월 말까지 시간 주겠다, 이것도 그냥 내려놔라. 그렇죠.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당원 민주주의를 갖춰라,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해라, 그 다음에 대선 때 뭘 해라, 총선 때 뭘 해라, 이렇게 구체적인 주문을 하면 되는데, 이재명 집에 가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건설적인 투쟁이 됩니까? 이거는 양 박사님 지금 옆에서 부릉부릉 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예. 자, 원칙을 정하면 됩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당원들이 주인인 당입니다. 당원들에 의해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모아가지고 쳐낼 사람 쳐내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 영입하고, 그리고 또 품을 사람들 품으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라든가 김부겸 총리라든가 정세균 총리 같은 분들도 만나서 또 품으려고 하면 됩니다. 그건 대표의 역할인 겁니다. 대표의 역할인 거고, 그다음에 개혁적인 당원들의 역할은 그 사람들 나가라고 또 공격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쟁과 통합이 같이 가는 거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거예요. 김종민 의원이 그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리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다. 다수결이고 그리고 다음이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소수에게도 발언 기회를 주고 토론을 해서 다수가 될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 알고 그렇죠. 있었는데 아닌 모양이네요. 예, 다수결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자, 우리가 왜 이야기를 꺼내느냐면 이재명 대표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당원들이 90%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잖아요. 77%로 당 대표가 되고 거의 90% 선까지 끌어올린 상황에서 당 대표를 나가라, 사퇴하라, 계속해서 비대위 꾸리자. 이걸 갖다가 지금 당 대표 이후에 지금까지 주구장창 외치는 저 목소리들을 놓고 안고 가자, 고용하자, 통합하자. 저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두 번째, 외부 상황도 봐야 돼요. 검사 독재 정권이잖아요. 독재 정권에 집요한 탄압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안에서 계속해서 해방질 놓고 내부 총질하는 자들을 안고 가자, 품고 가자 이 이야기하는 것도 웃겨요. 세 번째, 그럼 저들이 주로 주장하는 내용이 뭐예요? 악성 팬덤 아니에요. 도대체 악성 팬덤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 노무현 대통령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그랬어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의 행동하라. 행동하는 양심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인 그 교훈과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그 교훈을 우리가 지금 구현해 나가고 있는 게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행위란 말이에요. 이들을 계속해서 개딸 손절 훌리건이라고 욕하고 10원짜리 당원이라고 조롱하면서 끌고 왔던 사람들이 저들이에요. 저들을 계속해서 앉자. 야, 그러면 너희들도 현재의 그 당원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과와 그리고 현재 당원들의 이 행동과 행위 그리고 이 발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할래?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악성 팬덤 정치 훌리건으로 완전히 끊어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누가 때렸어요 먼저? 원칙과 상식이라는 작자들과 이낙연 전 총리가 먼저 때린 거잖아요. 먼저 때리는데 이들 편은 누가 들고 있어요? 이직선동 언론이 편들고 있죠. 그러면서 이들이 먼저 때려놓고 이낙연 전 총리를 조리돌림한다라고 또 그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상식적이고 기본적이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먼저 때린 놈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때리고 있는데 얻어맞은 사람 보고 왜 앉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 뭐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제 열렬 지지자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열렬 지지 당원들과 좀 매우 유사한 거죠. 그때 그분들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할 때 매우 상식적인 분들이다.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상식적인 분들이고 또 자기한테 불리하게 되면 좀 다른 표현을 쓰는 것들. 정치인은 좀 기준과 잣대가 좀 같아야 되는데 또 과거에 했던 말과 지금에 하는 말과 행동들이 같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포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쇄신의 대상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당대표를 공격하고 어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기여하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 선거의 패배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그 분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공천을 무조건 단수 공천을 달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포용의 정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난 대선 기간에 정말 많은 당원들이 혹은 많은 민주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당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당 대표로 당이 이제 추대해서 당이 이제 공정하게 선거를 해서 대선 후보가 된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하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결과에 승복하지도 않고 대선 기간 내내 어떠한 선거운동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신들에게 단수공천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만약 그분들이 다시 금배지를 달고 여의도에 갔다고 했을 때 과연 올바른 정치를 할 것이냐. 공화주의도
대의제 민주주의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들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절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 당내 비판에 자유와 또 수위가 존재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검찰 독재공화국이라고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는 당대표가 사법리스크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죽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내놓는 정책들 그다음에 또 이 정치 행태 이런 거 얼마든지 비판해도 됩니다. 저도 금방 최고위원회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인 정당에서.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판의 양의 문제입니다. 양의 문제에서 어쨌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소한 51%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요. 나머지 49%는 내부의 권력 투쟁도 의미 있는 거니까 내부의 권력 투쟁을 위해서 비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전쟁이 조수진 변호사님 예. 진행 잘한다고 계속해서 댓글이 올라오면 고맙다고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지금 제가 댓글을 보고 있지는 않는데 너무 지금, 진행 잘하신다고 지금 댓글에서 칭찬을 많이 해주고 지금 대신 봐주고 계시는 거군요. 예, 양문석 자꾸 왜 안 내냐고 이야기하시는데 저 화를 왜 지금 안 내요? 이게 화 내신 게 아닌 거예요? 아직 낸 게 아니에요? 안 내요. 저는 제가 명성은 듣고 있었습니다만. 안정적이고 진지한 방송. 아니 이제 서정국 변호사 빨리 데려다 주세요. 그래야지 좀 아니 저는 고민하지. 지금 세 분의 케미에 네. 흠뻑 빠져가지고 세 분 다 어떻게 아니, 이렇게 다른 이렇게 정장치 하는 방향으로 방송 처음 봤어. 우리 너무 잘하시나. 정리하셨어요. 지금 원래 이 방송이 아니랬습니다. 지금 서정국 변호사가 빠져서 그래요 지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자, 이낙연 신당 얘기 한번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냐면 동력이 약하긴 하지만 이낙연 신당 얘기는 계속 진행 중이고 근데 이제 제3지대 총집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17일 날 금태섭 의원의 새로운 선택 창당대회 하는데 이준석 축사 보내고 이낙연 전 대표 또 축하 영상 보내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대 야당, 여당 이 판을 깨려면 이준석, 이낙연, 금태섭 다 합쳐야 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오늘 아침에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낙연 신당 했을 때는 6.8% 정당 지지율, 준석 신당은 8.4%에 불과하지만 낙연, 준석 둘이 합치면 11.4%일 뿐만 아니라 영남권하고 그리고 전라권뿐만 아니라 충청권에서 굉장히 유의미하게 거의 14% 가까이 득표한다라는 국민 1000명 대상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금태섭, 이낙연, 이준석 다 너무 다른 가치 이념상에 있잖아요. 이게 실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세 사람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가치와 이념이 없다고 봅니다. 셋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사실 이낙연 대표가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한국 정치의 허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낙연이 꿈꾸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우리 그림을 그려본 적 있습니까? 한국 정치의 허상. 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 기본소득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문재인이 꿈꾸는 나라, 정의롭고 그다음에 기본이 바로 선 나라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꿈꾸는 나라, 엄중한 나라? 없어요. 그러니까네. 그놈만 나라. 그런 분은 대선 주자까지 원래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분이 왔던 거예요. 근데 그럼 왜 이분이 왔느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임명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업어서 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분이 탈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에 경남도당에 500만 원의 특별 당비를 내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러 따라 나가줄까요? 없단 말입니다. 그럼 나가는 순간에 이분은 자기의 백그라운드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 다 빠져버려요. 배신이다. 네, 그렇죠. 실제로 나가봐야지 별 지지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1, 2%의 지지율이라도 민주당에는 이게 어떤 치명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민주당을 욕하는 걸 가장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또 이준석하고 합쳐진다. 그러면은 이준석은 자기 지지층이 분명히 있습니다. 20, 30대 보수층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남에서도 어느 정도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이준석한테 먹힙니다. 이준석을 위한 불쏘시개가 됩니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꾀가 있는 이준석이라면은 같이 합쳐가지고 당대표를 이낙연 대표를 세울 것 같아요. 왜? 민주당 표를 더 빼앗아 가야 되니까. 네네. 자기는 국민의힘 표 얼마든지 또 빼앗아 온다는 것에 대한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저는 신당의 파괴력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파괴력의 원천은 이준석이지 이낙연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준석 대표도
어떤 나라입니까? 게임하기 좋은 나라, 갈라치기 좋은 나라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정치를 게임과 전략의 영역으로서 생각했지 어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것인가, 어떤 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던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다. 어떻게 보세요? 실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이 더하기는 시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더하기가 마이너스가 나온 거잖아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준석 신당은 8%, 이낙연 신당은 6%면 이게 14%가 나와야 되는데 합쳐서 나오니까 11%가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데이터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엣지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6하고 8이 붙었을 때 20으로 넘어오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여기에서 어떤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거냐. 안 그러면 6하고 8하고 돼 있는데 왜 11밖에 안 나오지?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전략적 대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준석 신당을 실어주고 그다음에 국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오는 신당을 실어주는 그 여론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리고 이 여론조사는 이제 11%잖아요. 그런데 이 11%에서 실제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은 50% 정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실제 받을 수 있는 득표율은 5% 정도다라고 이제 볼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만 갖고 이제 우리가 분석할 때 시너지 효과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안철수가 바른미래당으로 한번 장난을 치고 다 망해 먹었잖아요. 이제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고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또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변절에 배신까지 더해지면서 정권을 윤석열한테 싸다 바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잖아요. 이러한 기억들, 즉 급조된 신당에 대한 아주 불편한 국민들의 시선, 그게 국힘당 지지자든 민주당 지지자든, 그래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급조된 신당은 의미 없다. 그리고 일시적인 바람을 일으키는데 그 바람은 장당대까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양문석 박사님의 보세요? 이야기에 제가 네. 하나만 보태자면 이게 100% 네. 동의합니다. 양문석 박사님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만은 민주당은 그 당이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대비를 해야 돼요. 그 맞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겁니다. 제가 지금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하면 재미없으면. 재미없으면 내 다음부터 안 나오지. 예. 아니, 자, 나와야 그런 걸 가지고 협박을 하고 그래요? 자, 한번 제가 재미난 이야기라고 들으시면 재미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 고대 사회에서 동양과 서양, 뭐 이 동양 서양이라는 말도 일본 사람들이 만든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냥 그렇게 구분을 하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권력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가 서양 사회에서는 연금술, 그러니까 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저걸 다 짬뽕하고, 동양에서는 불로장생약, 이걸 짬뽕을 다 하거든요. 근데 과학과 바이오네. 예, 뭐 성공을 못 해요. 성공을 못 하는데 이걸 저걸 막 섞는 거야. 섞어서 금도 만들려고 하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권력자들의 이익, 권력자들의 탐욕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불로장생약을 만들다가 의외의 것을 하나 만든 게 화약이에요. 네. 예, 그래서 네. 화약할 때 약자가 써지는 겁니다. 그게. 예. 근데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결합을 하려고 해. 이게 본질적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연금술이나 불로장생약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결코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변형된 형태로 화약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당한 대의가 존재하느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정치라고 하는 건 때로는 고전적이어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고전적 정치를 갖다가 지향해야만이 정치가 제대로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고전적 정치가 아니라 욕망의 정치, 이익의 정치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결합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물과 불이 만나는데, 물과 기름이 만나는데 합쳐지겠습니까? 그걸 합치려고 하는데 잘 안 합쳐지죠. 자기들이 DJP 연합 하려고 하는데 DJP 연합은 이렇게 높은 고수들이 하는 건데 지금 이준석과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과연 DJP 연합 정도의 내공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김 교수,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어디에서 재미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라고. 이 정도면 재미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금을 만들겠다는
화약만 생각나는데. 네, 오늘 화약의 기원 알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선거제 문제 안 다룰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병립형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은 거 맞습니까? 또 이재명 대표가 뭐 지는 싸움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맞는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또 명분이 없다 또는 굉장한 비판에 오히려 이제 역사를 퇴행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병립형으로 회귀합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박진영 부원장 이야기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었잖아요. 신당의 돌풍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는 해야 된다. 이 대비의 방식이 그들이 나설 수 없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선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정당의 입장에서는 정당의 목적이 뭐예요? 권력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권력을 잡기 위한 그 처절한 생존의 싸움을 하는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면 이준석 신당이 그 힘을 발휘하고 이낙연 신당이 힘을 발휘하고 이준석 이낙연 연합 신당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 이들이 들어올 수 없는 제도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게임의 법칙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병립형 그 비례대표 부분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지점들을 이준석과 이낙연이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병립형으로 가라라고 지금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 선거 제도를 보는 원칙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병립형이든 연동형이든 다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신인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공부가 안 된 사람입니다. 이건 전략적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어느 것이 유리한가라는 전략적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결국은 합의가 가능해야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1+4 시절에 연동형을 강제로 통과시킨 것은 사실은 옳지 않은 선택이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플레이어들을 위한 게임의 룰이었기 때문에 그걸 일방에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준연동형이 아니고 그냥 완전 연동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새로운 법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패스트트랙에 올리질 못합니다. 일정상. 그렇죠. 일정상 네. 패스트트랙이 안 됩니다. 네네. 그럼 두 가지 하나입니다. 어차피 연동형으로 선거일 전까지 못하죠. 연동형으로 그대로 가든가 네. 아니면 국민의힘과 합의가 되어야 되든가 네.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이다 라는 제가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연동형과 병립형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첫 번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강한 투쟁을 할 것인가 유리한가. 두 번째, 그다음 그 과정에서 다양한 그 정당과 시민사회 연대 세력을 모을 수 있는가라고 판단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국민의힘이 먼저 의견을 낼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먼저 의견 내서 내부에 이 분열을 만들 필요가 없다. 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가면 연동형인 거고 합의가 되면 국민의힘이 바라는 과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먼저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선거제에 대해서 김준혁 교수님 말씀 듣고 이제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 저는 간단하게 아까 사전에 방송 전에 박진영 부원장님하고 이 논의를 했고요. 두 사람의 의견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대신 제 이야기는 박진영 부원장님이 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아주 오늘도 사이가 좋으신 게스트 분들이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문석 언론학 박사,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준혁 한신대 교수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김소형 쌍화골드 쌍화차가 그리운 예전입니다. 이럴 때는 김소형 쌍화골드 한 박스 사면은 또 한 박스 준다는 거야. 야, 이런 엄청난 폭탄 이벤트. 그렇죠. 네, 따뜻한 쌍화차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김소형 쌍화골드 쌍화차가 그리운 예전입니다. 이럴 때는 김소형 쌍화골드 한 박스 사면은 또 한 박스 준다는 거야. 야, 이런 엄청난 폭탄 이벤트. 그렇죠. 네, 따뜻한 쌍화차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본색 대담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평소 뵙기 어려운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백민 변호사님이신데요. 법무법인 정률에서 근무하시는 현직 변호사님이십니다. 이분 왜 저희가 모셨냐면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박근혜 특검이라고도 하고 최순실 특검이라고도 하죠. 거기서 특별수사관을 3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셨던 겁니다. 공무원으로 일을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국회의원, 최강욱 의원실 비서관도 하셨는데요.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백민 변호사님 모시고 김건희 특검법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또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특검법 시행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무엇에 주의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김영란법 요새 말되고 있는 그 명품백 관련해서도 특검 가능한 것인가 등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변호사님.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들 변호사님 아마 처음 뵈셨을 텐데요. 네. 뭐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여기 보고 말하면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백민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이런 유튜브 방송에 처음 나오게 돼서 약간 긴장이 되는데요. 예, 조수진 변호사님과 좋은 방송, 좋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렵게 모셨다고 말씀드렸는데 백민 변호사님께서 이제 방송에 자주 나와주시고 이런 분은 아니세요. 굉장히 바쁘시고 사실은 제가 이제 이제 섭외차 전화를 드렸을 때 이태원 참사 지금 유족분들이 어제부터 해가지고 오체투지 이 영하 7도의 차가운 땅바닥에서 지금 삼보일배하고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본인이 이제 낮 시간 비워놓으신 게 사실은 그 오체투지 같이 하려고 그러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오체 투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급하게 또 이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주제로 섭외 요청이 들어와서 네, 이쪽으로 급히 오게 됐습니다. 네. 그 특이하신 경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군 법무관 군검사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특검 때 2016년에서 19년까지 3년 동안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시기도 하고, 또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28일 날 그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우선 약간 그 개인적인 경험 부분 좀 여쭤볼게요. 특검에 본인이 뭐 그 지원하셨던 게 무슨 동기가 따로 있으세요? 당시에 이제 제가 어떤 그 공익재단에서 이제 공익활동하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특검에 지원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좀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왜 말려요? 특검에 가서 성공할지 어떨지 모른다. 사실 그 전에 특검들이 다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네, 변호사로서의 어떤 일정 기간 좀 그 변호사 일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때 아내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좀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독립운동까지 못했지만 이 일은 좀 하자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하신 거군요. 지금 그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게 3급 꽤 높은 그 공무원이에요. 근데 그 이제 특검이라는 게 저도 참 그냥 이름만 특검 했지, 특별검사를 이제 특별법을 통해서 임명을 한 명을 하게 네. 되면 그 특별검사 밑에 수사단을 쫙 꾸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수사단이 만약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 시행된다,
뭐 통과됐다라고 하면 누구랑 누구로 구성이 되는 거고 특별수사관은 그 중에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네. 특별검사라는 곳이 이제 특별한 수사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이 원래 상주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특별한 완전히 수사관들을 새로 세팅을 하는 거군요. 예, 특별한 수사관들을 한 40명 내외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으로 보면 특별검사가 한 명이 있고 특별검사보, 검찰로 생각하면 차장검사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특별검사보가 적게는 2명 있는 특검부터 많게는 4명 이상 되는 특검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제 뭐 편제상 아래에 특별수사관들이 40명 정도 배치가 되고요. 이제 이들로만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검찰에서 파견 검사들이 오고 또 뭐 국세청이나 뭐 금감원 이런 곳으로부터 파견 공무원들도 와서 다양한 출신들이 이제 함께 수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특별수사관은 특별검사가 자기 사람 뽑는 거다. 그게 이제 일반 변호사 중에서 공채처럼 예. 공지를 하면은 변호사들이 주로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뽑는 거고. 네. 근데 변호사만 가지고는 이 단시간에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수사의 속도라든지 효율을 내기 어려우니까 검찰에서 이제 차출해서 네. 파견을 받고 그 외에 네. 여러 공무원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 조직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특검은 몇 명 정도였어요? 밑에 그 특검 그 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최순실 특검은 좀 규모가 있는 편이었고요. 당시에 메머드 특검이다 이런 이제 말도 나왔는데 뭐 전체 인력 다 합치면 10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100명 정도? 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할 때는 특검 하니까 한 명의 검사라고 생각하는데 네. 완전히 중소기업 하나 차리는 거군요. 예. 뭐 당시의 경험을 좀 살려보자면 저는 궁금한 게 제가 듣기로 하나의 방에 검사하고 지금 특별수사관, 그러니까 민간인 출신인데 지금 특검의 수사관인 사람하고 행정직원하고 같이 수사를 한다고 들었어요. 예. 당시 경험을 살려보실 때 그럼 만약에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하게 요 지금 특별검사가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실제 시행할 때 좀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현직의 그 이제 권력을 상대로 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이 이제 검찰공화국이고 이 수사를 이제 할 때 이제 특검이 파견을 온 검사들에게 이제 주도적으로 수사를 하게 한다면 과연 지금 검찰과 다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는데 최순실 특검 때는 죽은 권력을 수사하는 거였잖아요. 그 당시에 사실은 검사들에게 힘을 많이 실어줘서 이제 아주 그냥 이렇게 수사했다라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살아있는 권력, 거기에 특히나 영부인을 수사하는데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인데 검사가 와서 지금 영부인, 선배 와이프를 수사한다 이런 상황인 거네요? 예. 최순실 특검 당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네. 그때도 초기에는 검찰이 수사를 잘 안 했었습니다. 그래요? 예, 최순실 사건을 형사 8부에 배당을 해서 뭐 수사를 유야무야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파다했다가 이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국정농단으로 번지니까 이제 특검도 설립이 되는 분위기가 되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검찰이 수사를 어느 정도 했고 그러한 밑바탕 수사가 된 상태에서 특검으로 넘어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당시 특검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중에 한 이유도 어느 정도 밑바탕은 되었던 수사였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번 사안을 볼 때는 지금의 검찰이 과연 어느 정도 수사를 했을까? 기초적인 수사는 해놓아야 된다라는 점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특검법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법안 기준으로 김건희 특검법 어떤 내용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하고 네. 그럼 어느 정도 언론에 그 수사 진행 상황이 나와 있나를 한번 볼게요. 지금 그 이름이 특검법 이름 굉장히 깁니다.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원래 이게 제가 그 의안 검색해보니까 법안이 3개가 나왔었는데 지금 본회의에 올라온 안은 누구 법안으로 지금 심사하는 거예요?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 안으로 확인을 했고요. 예.
그러면은 특별검사를 조직을 아까 그 백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든다까지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럼 지금 본회의에서 28일 날 통과시키겠다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했는데 그 법안이 담고 있는 수사 대상은 뭐예요? 지금 사실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의혹 제기되고 있는 거는 양평 문제도 있고 네. 도이치모터스도 있고 또 최근에 디올백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수사 대상은 뭔지 법안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지금 뭐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 대상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한정되어 있긴 합니다. 예, 아직 다른 부분까지 추가되어 있지는 않고요. 다만 본회의에서 그 협의하기에 따라서는 일부 수사 대상을 추가할 수도 있다고 알고 그래요?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라디오 들으면서 왔는데 이제 박주민 의원이 라디오에 나오셔가지고 그 약간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다. 다 열어놓고 있다. 정의당의 생각이 네. 중요하다면 발의하셨기 때문에 대표 네. 발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러면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의혹만을 지금 대상으로 한 법안이지만 그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최강욱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또 근무를 그다음에 여러 군데 이제 인재시다 보니까 차출돼서 가신 것 같은데 그래서 백민 변호사님 사실 되게 전문가시잖아요. 그 본회의에 이미 올라와 있는 법안에다가 내용 변화를 지금 가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그런 본회의에서 일부 법을 수정을 해서 통과된 사례들은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 그 요건이 뭐예요? 누구가 뭐 어떤 식으로 하면은 뭐 추가가 가능한 거죠? 지금 이 특검법 같은 경우 수사 대상에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대상 한 가지로 추가한다라는 것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이 되면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먼저 표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이라는 게 그 일반 규정에 보면은 의원 30인 정도가 발의를 하면 수정안 발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본회의에 이미 가 있는 법안은 수정안이 나왔을 경우에 이미 상임위 논의 다 거친 거기 때문에 상임위로 보내지는 게 아니라 본회의에 딱 가서 붙잖아요. 예. 그리고 수정안 먼저 의결해서 만약에 통과되면 그게 더 진일보된 거니까 그걸로 하고 그렇죠. 그게 부결되면 다시 원래 했던 안으로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러면은 그 김건희 여사 건 아까 그 수사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특검법이 발의가 돼 있고 그리고 그 의혹 말고도 추가도 뭐 그게 가능할지 지금 일정상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론상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살아있는 권력의 영부인이라는 점 때문에 기초수사 부분이 아까 조금 잘 돼 있는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최순실 때는 그러면 압수수색이라든가 아니면 강제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잘 된 점이 있거나 지금 상황하고 뭐가 달랐습니까? 그 특검이 일단 발족을 하기 전에 준비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시간이 주어지는데 네. 그 시간 동안 이제 사무실도 임대하고 그 검찰의 기록도 넘겨받아서 분석을 하고요. 그 준비 기간 동안 사실상 수사의 방향이나 어느 정도 할지에 대해서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수사를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특검의 수사 기간이라는 것은 매우 짧기 때문에 60일 내지 70일의 수사 기간 안에 결과를 내야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앞에 준비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준비 기간에 내실 있게 사건을 분석하고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정도로는 앞에 기초수사가 되어 있어야 특검의 성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특검 밑에 이제 중요한 점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백민 변호사님이 지금 특별검사로 임명이 됐다.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요. 그러면은 김건희 특검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검사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왜냐하면 검찰 인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수사 실무를 잔뼈가 굵은 사람을 운용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임명을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일의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악마가 디테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속지 않으려면은 특검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 몇 가지만 좀 팁을 주세요. 일단
그 임명되실 특검이 그 뭐 판사 출신일지 검사 출신일지 혹은 변호사 출신일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 사건 특성상 검찰에서 파견오는 검사에게 그 수사의 주도권을 주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 이전에 있었던 특검 중에 그 검사 스폰서 특검이 있었습니다. 아, 네. 네, 그 사건을 수사할 때는 사건의 성격상 검사를 상대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출신의 특별 수사관들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안을 수사할 때는 네, 너무 검사 출신에게 주도권을 다 넘겨주기보다는 네, 좀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초기에 준비 기간에 업무 분장을 잘하는 것이 좀 인적 구성에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특별수사관, 민간인에서 뽑는 특별수사관 40명인가 지금 이 법안에 뭐 20명인지 이렇게 네.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좀 센 사람으로 내지는 조금 이제 검사에게 휘둘리지 않은 사람으로 잘 뽑아야 되고, 네. 두 번째로 아까 그 일을 배분한다고 하셨잖아요. 뭐 어느 팀은 뭐 수사하고 어느 팀은 뭐 수사하고 할 때 검사 위주보다는 아무래도 민간인 출신의 특별수사관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식의 이제 보직,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건 어때요? 특검 밑에 특검 보호라고 아까 4명 있다고 하셨잖아요. 뭐 검찰로 치면 차장검사, 네. 뭐 부서장 같은 사람인데 예. 그분들도 중요합니까? 그럼요. 예. 특별검사 보 분들도 특별검사랑 마찬가지로 검사의 지위를 갖고 있거든요. 예. 스스로 재판에서 소송 행위를 독자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 실제 수사를 지휘를 합니다. 특별검사 보분들이 이제 각 팀의 팀장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최순실 특검에서도 이제 삼성 팀, 삼성 뇌물팀, 뭐 2대 입시 비리팀, 블랙리스트 팀 이렇게 팀별로 특별검사보 분들이 지휘를 하셨고요. 아. 예, 그분들의 역량이나 어떠한 뚝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긴 하지만 이 이제 200표 이상을 얻으면 이 통과가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특검 보를 누구로 하는지도 굉장히 지켜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당시 그 경험을 좀 되살려 보시자면 인상 깊었던 뭐 어디 수사하러 갔더니 뭘 발견했다든가 뭐 약간 인상 깊었던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사실 제가 특검에서 일을 할 때도 그 이제 명품백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래요? 누가 뭘 받은 당시 거예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청와대 경제수석의 부인이 명품백을 받았던 사건인데요.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당시에 비선 의료인으로 유명했던 이제 모 의사 부부입니다. 네, 부부가 이제 경제수석에게 이제 여러 가지 선물을 하고 청탁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경제수석의 집에 보테가 베네타라는 명품 가방을 놓고 갔던 일이 있었는데, 이 보테가 베네타 그 디올 못지않게 비싼 브랜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명품 예. 그 로고 없이 그 굉장히 비싼 가방으로 유명한 백 아닙니까? 예, 당시에도 그 백이 좀 화제가 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때 이제 경제수석의 부인이 받긴 했지만 그 명품백 받은 것이 뇌물수수죄, 공무원인 경제수석이 뇌물을 받은 것이다라고 다 인정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는 똑같네요. 그러니까 공무원이고 부인이 명품백을 네. 관련자에게 받았다라는 건데, 그때는 지금 사실 김영란법이 되네 만에 하고 있는데 바로 뇌물로 특검에서 인정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상 정상적인 수사관이라면, 정상적인 수사 방식으로 한다면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집에 압수수색하러 갔더니 보테가 베네타만 있었어요? 백이 또 있습니까? 뭐 뇌물 받은 게 또 발견했다든가? 당시에 명품백이 한 개는 아니었고요. 예. 이제 초기에 그 보테가 베네타 가방을 발견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이 된 것인데, 그 경제수석이 이제 가족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대화를 보다 보니 모 경제수석이 이런 말을 한 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냥 집에 두고 가라고 하세요.
오, 예. 무엇을? 예, 아내가 이 가방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 그냥 집에 두라고 하세요. 거기서 포착을 해서 네, 집을 이제 네. 급습을 하신 겁니까? 그렇죠. 들어갔더니 이제 가방도 여러 개 나왔고 현금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범죄의 단서를 발견하고 강제 수사하실 수 있었던 건데. 네, 근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 지금 디올백 관련해서는 적어도 대통령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이제 있다는 거는 확실해 보이는데, 법 위반은 있어 보이는데, 특검 시행된다고 하면 사실 관련해서 범죄를 더 발견하면 팔 수는 있는 건데, 네. 김건희 여사 집에 그 디올백이 무슨 선물 뭐 창고에 있다는데 압수수색 가능합니까? 그 집이 사택이라고 하면 뭐 경호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사상 뭐 비밀을 유하는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미 그러니까 그 가방이 지금도 있을지가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거 만약에 없애면은 증거인멸죄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뭐 없어졌으니 없다, 뭐 어떻게 했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아무튼 지금 사실은 현직 대통령인 상황이라서 특검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정말 많은 난관이 말씀만 들어도 네. 예상이 되네요.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최근에 그 디올백을 네. 그 목사로부터 받았다라는 그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좀 말씀 나눠볼게요. 그 서울중앙지검이 최근에 그 윤 대통령 부부를 그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사건을 형사일부에 배당했다라고 최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검사가 조만간 관련자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또 난데없이 나온 얘기가 뭐 아무도 처벌 못한다, 김건희 여사 이걸로 처벌 못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왜 그런 거죠? 저희가 좀 스픽스에서 몇 번 다루긴 했습니다. 이제 공무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요, 그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배우자가 받은 금품에 대해서 공무원이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공무원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특검에 들어가든 아니면 중앙지검에 배당이 된 그 형사일부가 수사를 하든 김건희 여사 자체를 처벌할 규정 자체는 청탁금지법일 경우에는 없고 대통령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또 하나가 지금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 그 인터뷰를 보면은 서울의 호리에서 그 9월에 디올백 전달하기 전에도 6월에 자신하고 면담을 하던 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그걸 보고 다음번엔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결심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6월에도 한번 뵀대요. 근데 김 여사가 자신하고 면담하던 중에 통화를 하면서 금융위원 뭐 임명 뭐 이런 단어를 얘기하는 걸 들었대요. 뭐 정확한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온 건지도 알 수 없지만 이제 최 목사가 통일 관련 운동을 하는 사람이란 네.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 자문기관으로는 민주평통이 있어요.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가 있고 자문위원 이제 높은 직급입니다. 이렇게 위촉할 권한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대통령의 업무 중에 보면은 통일 사업이라든지 민간단체 지원 부분도 직무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품백을 받으면 사실은 김영란법 말고 다른 부분도 좀 문제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최 목사라는 분하고 면담을 할 때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 전화를 받으면서 그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김건희 여사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임명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적어도 그 라는 정도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을 것 같고, 어. 그런 상태에서 최 목사라는 분으로부터 가방을 받은 것이라면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렇다면 단순히 김영란법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뭐 뇌물죄나 알선수재 이런 쪽으로도 수사를 해봐야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수사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런 수사를 하려면 사실은 아까 그 압수수색 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전화 내역이 확보가 돼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그 이제 관련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통화 내역 같은 게 보통 확보가 돼야 기본적으로 아까 발견했던 네. 것처럼 대가성이 있는 전문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전문지 밝힐 수 있는데 네. 참 들을수록 답답한 노릇이네요. 대통령실에서는 뭐 언급하지 않겠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위법 소지는 크지만 뭐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 지금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네. 지금 김영란법에서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것,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꽤 깊은 뿌리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공무원이 됐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배우자까지 공무원하고 동급으로 책임을 지는 거는 좀 과도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김영란법이 시행될 당시에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뭐 유야무야 합의가 돼서 통과됐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영부인의 경우에는 남편이 공무원이 그냥 공무원이 아니고 온 나라 일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인데 넙죽넙죽 뭐 명품백 받고 뭐 해도 대통령이 몰랐다라고 하면 처벌하기도 좀 이제 애매해지고, 이번 건은 서울의 호리에서 이미 서한을 보낸 상태라서 몰랐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외의 건, 추가 건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본인도 처벌하기에는 대가성을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참 대통령이 알았느냐를 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는 좀 현실이 참 복잡한데요. 마음이 복잡한데요. 그 예전에 최순실이 말을 받았던 것이랑 그분이 명품백을 받은 것이 뭐가 다르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순실 씨도 뭐 배우자는 아니었고 공무원도 아니었지만 뇌물수수죄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됐거든요. 예. 최순실 씨가 받았던 말, 그게 뇌물로 인정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은 지금 자꾸 디올백이라는 이유로 보수 언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 물건 아니냐, 대통령이 그 뭐 명품백을 받고 이런 것까지 이거 함정 수사를 오히려 막 문제를 삼으면서 여자 물건 아니냐, 대통령 모를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단순한 문제로 치환을 자꾸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치면 박근혜 대통령이 말 타냐고요. 그렇죠. 그렇죠. 말은 그 정유라 씨가 탄 거 아니에요? 예, 당시에 최순실 씨가 뇌물죄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됐던 것은 대통령만큼 실제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된 거였거든요.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도 좀 그런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답답한 노릇인데 이제 국회에서 배우자 처벌을 포함해서 이제 김영란법을 개정하자라는 개정안이 뭐 10월 달에 일부 의원들이 발의를 하셨다고 해요. 혹시 그 내용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남국 네. 무소속 의원하고 민주당 의원이 발의자로 나섰다, 뭐 이렇게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예, 총 12분이 발의자로 나섰고, 그 법안은 이제 배우자가 어떤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그 배우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서 불법 금품 수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인데요. 이 법이 발의가 되면 통과가 되면 통과된 이후에 있었던 일부터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어차피 이게 예, 그 김건희 여사한테 적용은 안 되는군요. 소급 적용하면 이것도 위헌이잖아요. 예, 앞으로 적용한다는 의미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법 국회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112석이기 때문에 200석의 합의를 거쳐야 재통과가 가능해서 12표, 13표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도 저도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백민 변호사님, 저의 첫 번째 집중 인터뷰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제가 영광이고 너무 감사했고요. 뭐 끝으로 저희 스픽스 시청자분들께 뭐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하실 말씀. 오늘이 처음 게스트인지 몰랐는데 네. 영광이고요. 그 조수진 변호사님 민변 때부터 워낙 여러 가지 그 인권, 우리나라의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신 거 잘 알고 있는데, 이 방송 많은 보시는 분들이 많이 힘을 주셨으면 좋겠고, 결국 특검이 잘 되려면
특검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잘 하냐도 중요하겠지만 밖에서 그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실제 특검을 움직이기 위한 원동력이 됐듯이 예, 우리가 또다시 어떠한 특검을 맞이한다면 그 특검이 잘 되도록 하는 힘은 밖에 있는 국민들에게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힘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정말 특검에 몸을 담으셨던 분의 말씀이라서 더욱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이 특검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민 변호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